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행사장 뒤쪽을 주목해 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제 정확히 6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후보 간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당 쇄신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선 일단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지역구를 매일 출퇴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진 않으십니까? 아니 힘들 때 많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좀 가까이 있으면 좀 쉴 텐데. 뭐 기차로 가도 2시간. 또는 뭐 수영차로 가면 3시간 반, 3시간 반. 또 이렇게 휠체어까지 이제 같이 타고 다니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추가 확보하면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이제 비췄는데요. 백신 관련 현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정부의 그 물밑 노력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확보된 거는 한 9,9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집단 명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3,600명의 한 약 2.75배.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확보를 한 거죠. 그 노력은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제때에 그 수급을 받느냐 이 문제이니까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게 또 상대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만약의 경우 또 대안으로 준비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질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부동산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보선 패배 요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보고 좀 방향을 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유효성 있는 정책을 잘 못한 점도 그 국민들께서 꾸지람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한두 가지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급 문제를 또는 이 가격에 급등하는 문제를 과세로서 대응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하에 국가가 어떻게 지출하고 또 어떻게 이를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특히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거래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같은 것과 어떻게 맞물려 잘 조정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거래세를 대폭 감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국세, 또 지방세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세인 그런 거래세나 또는 그 보유세를 감면을 쉽게 못하는 그 제약된 요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그림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냥 선거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로 그냥 끝바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건 임시 땜빵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한 거는 기존의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자꾸 좀 엇박자가 날 것에 대한 경계라고 그것까지 생각이 포함해서 듭니다. 논의를 해야 되겠죠.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그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 국세로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어쨌든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좀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 아우성은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그 재산세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급격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로 네. 인한 부담이 크고 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급하게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담은 완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6일 뒤에 이제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당 위기 이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이 뭐 칭찬 속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난 4월 7일 날 아주 호된 꾸지람을 받았고 이것이 만약에 국민들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이런 상태는 계속 될 것이고 오히려 지난 4월 7일은 앞으로 있을 더 큰 패배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서 전당대회도 잘 치러야 되고 또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도 창출해야 되고 그 리더십이 국민들 민심에 터잡아서 잘 할 수 있고 성원을 받을 수 있게끔 끝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책무감도 큽니다. 네, 당권 경쟁도 아주 뜨거운데요. 현재 판세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판세는 네. 솔직히 잘 모르고요. 또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뭐 아주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아주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싶은데 코로나 위기나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제약된 조건 때문에 종전처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서 합니다. 네. 오늘도 합동연설회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합동연설회인데 큰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해야 좀 열띤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사실은 그런 연호도 못하게 하고 피켓팅도 못하게 제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좀 규제를 받아서 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네. 좀 더 제약되고 자중된 분위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물이 당의 간판으로 이번에 지도부 새롭게 선출이 돼야 된다고 이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쇄신 방향 앞으로 당이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당대표 되실 분은 제가 그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사말로. 무엇보다도 그 민의에 터잡아서 민심과 소통을 잘하고 민심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당원들 또는 청와대, 정부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끊임없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 된다. 이건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선거 때는 그냥 말로는 뭐 소통을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제1당으로서 국군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편안하게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중견 국가로서 인류적 현안과 과제에 네.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그런 제1당의 대표 지도부로서 그런 역량까지도 갖추고 시야를 좀 광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로벌적 리더십도 좀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을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당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날리셨고 좀 쇄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계신데 또 민심과 멀어진 당에 제동을 걸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남기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예, 들어보고 중진들도 싶습니다. 그동안 네. 당의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해야 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네. 이렇게 그냥 넘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자아 반성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일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친문과 비문의 뭐 대립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 그냥 일색인 분위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압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당으로서 생동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저는 매우 제약된 결함이고 한계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초선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매우 새싹이 움트듯이 아주 소중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강성당원들이 막 문자 폭탄도 보내고 그런 거에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강성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의견이 과다대표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의원들이나 전체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치부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여론이다 또는 당론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논쟁이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막판 그 법안 그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은 계속 여당 몫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이제 뭐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당 지도부하고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만 순전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야당일 때 그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행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데 키를 주고 있는 직책이니만큼 네. 그건 각각 다른 당들이 1, 2당이 나눠서 하고 있는 관행은 네. 존중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야당한테 그 법사위원장을 넘겨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의 그런 그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그런 법안을 쥐고 있는 전행이 그런 부분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네. 제동을 걸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안을 3개월 정도 한정을 둬서 만약 그 안에 심의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그런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이 맡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틀어막고 있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마 당내에서는 당원들도 그렇고 네. 또 당내에서도 아주 진짜. 곱지 않는 너 잘난 척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규탄 시위 현장을 또 직접 찾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지난 네. 토요일 날 좀 가려고 했는데 방역 지침을 좀 어긋날 것 같아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강력한 행동을 하는데 경찰들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내는 건 태평양을 하수구로 일본의 하수구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생태계가 이 오염수로 인해서 깨지거나 더럽혀지거나 할 경우에는 엄청난 해악을 일본뿐만 아니라 그 인접국인 우리나라, 중국,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또는 멀리는 미국까지도 미칠 것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은 다음에 방류를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미국과 IAEA만 네. 슬쩍 꼬셔가지고 내 편으로 삼아서 그걸 하겠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매우 야비한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당을 위해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느꼈습니다. 이제 민심은 물이고 저희는 정치인들은 배다. 그러니까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경각심을 갖고 민심에 부응하는 민심에 터잡은 그러면서도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새 지도부 선출 그리고 당 쇄신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